정치대담 캠프대 캠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의 김우영 대변인, 국민의힘 선대본부의 김병민 대변인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캠프대 캠프 먼저 오늘 정치권 주요 이슈부터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강다은 앵커가 정리를 했는데요. 자, 강다은 앵커. 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꼭 3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양강 후보들의 경쟁도 가열되고 있는데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 전직 장 차관 100여 명의 지지를 이끌며 지지층 결집과 외연 확장을 동시에 꾀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가 어젯밤 김종인 전 위원장과 전격 회동한 것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세부적인 말씀을 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서 도움될 만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회동과 관련해 특별한 얘기를 한 게 아니라며 관심 가질 필요 없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필요성이 공개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권영세 선대본부장은 안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그 협상이 조용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밝혔고 윤 후보 역시 언론 인터뷰에서 단일화를 배제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는데요. 오늘 취재진들 앞에서는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배제하지 않는다고 한 것이지 그 이외에는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단일화 문제를 공개적으로 말한다는 것 자체가 진정성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는데요. 양강 후보가 초박빙 혼전을 거듭하면서 단일화 이슈가 선거 판세를 좌우할 최대 변수로 부상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자, 먼저 2차 사자 토론회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이죠. 11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열리고요. 저희 연합뉴스 TV와 YTN 그리고 종편 4개사 이렇게 6개사가 생중계를 하게 됩니다. 김우영 대변인께 먼저 좀 여쭙겠습니다. 사실 지난번 1차 토론이 탐색전 성격이 강했다 이런 평가가 많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번에는 좀 제대로 한판 좀 경쟁을 벌이는 모습 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언론에서는 한판 세게 붙는 걸 원하니까. 예.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지난번 우리 후보 이재명 후보는 지금 이제 대한민국이 팬데믹과 양극화의 위기 속에 있기 때문에 네. 국민들이 되게 불안해하고 두려움이 많고 그런 시기에서 대한민국을 이끌 지도자는 무엇보다도 안정감과 책임감이 중요한 덕목이다. 그래서 어떤 공격적인 네거티브를 한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중심으로 그 해법을 제시하는 것을 주안점에 뒀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2차 토론 때는 거기다가 조금 더 이게 낙관성, 미래에 대한 확신, 긍정의 힘, 좀 더 밝은 표정으로 좀 진취적으로 가자, 이런 움직임은 또 있습니다. 그런 거면 이제 아무래도 1차 토론이 좀 한 방이 없었다 이런 평가들이 있다 보니까 2차 TV 토론을 기대하시는 시청자분들이 많을 텐데 지금 김병민 대변인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조금 더 깊게 물을 수 있는 측면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1차 토론에서는 이제 처음으로 예. 4당의 후보들이 마주한 만큼 전체적인 원론적인 입장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묻고 답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됐지만 네. 이미 지난번 물었던 내용 중에서 더 깊게 들어가서 물어야 될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대장동에 관한 본인의 입장들을 충분히 설명했지만 이것으로 부족하다고 하는 국민들도 많기 때문에 더 안으로 들어갔을 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등에 대해서도 궁금한 측면들이 있고요. 과거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의 토론을 보면 그 당시 동성애 문제라든지 굉장히 민감한 이슈를 바탕으로 심상정 후보, 문재인 후보, 또 홍준표 후보가 세게 맞부딪혔던 내용들도 기억에 나거든요. 네. 좀 깊고 어려운 주제로 이렇게 맞붙게 됐을 때 어떤 입장을 피력하게 되는지도 국민들께서 지켜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단순히 그냥 그 의혹, 후보 본인이나 가족에 대한 의혹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갈등 양상이 있는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맞붙었을 경우 좀 심도 있는 얘기가 오갈 수 있다 이런 좀 취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1차 토론에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토론회를 보고서 지금 여론조사 나오는 거 보니까 지지 후보를 바꾸거나 결정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고 답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 보니까 2차 토론 상당히 좀 많이 준비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는 좀 아까 좀 말씀을 하시긴 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으로 좀 준비 중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후보는 그동안 상당히 많은 그 공격 속에서 네. 방어에 치중하느라고
본인이 갖고 있는 미래 한국에 대한 구상, 네. 또 경제 선진화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계획들이 잘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들이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왜 이재명에 대해서 이렇게 대다수의 언론과 또 국민의힘들의 공격의 그 화살이 그렇게 센가? 그거는 결국은 기득권 세력에게 파열음을 낼 수 있는 대한민국의 이 기득권 총연합의 어떤 적극적 저항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재명의 특징은 그걸 정면으로 돌파하는 그러한 스타일이란 말입니다. 그런 거를 이 브라운관에서 어떻게 좀 진취적인 기상으로 좀 보여줄 수 있겠는가. 그게 되게 대단히 중요한데 말로 설명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결국은 보다 낙관적이고 확신성 있는 그런 느낌을 짧은 시간에 보여주는 것. 그게 그러면 상당히 중요한 전략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네. 1차 토론에서 사실 배우자 관련 의혹들은 거론이 거의 안 됐었고 사실상 대장동 문제 그리고 사드 배치 문제가 중점적으로 거론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 2차 토론에서는 어떤 이슈가 좀 떠오를 걸로 보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차피 방어도 하셔야 되니까. 지금 2월 달에 오미크론이 13만에서 네. 17만 명까지 네. 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네. 그야말로 이제 지금 당면한 여러 가지 위기들이 우리 삶을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데 대해서 최근에는 밤 12시까지 3차 백신 맞은 분들에 대해서 패스를 허용해서 영업할 수 있도록 하자. 네. 그런 대안이라든가 또 추경 35조 네. 이런 걸 통해서 지금 방역에 협조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한테 적극적 지원을 하자. 이런 것들 진짜 이 민생과 관련된 정책을 가지고 치열하게 공방하는 신변잡기나 여러 가지 네거티브적인 요소로 이 시간을 허송세월할 만큼 우리가 그렇게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 이런 걸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사실상 아까 말씀하실 때 사회적으로 상당히 갈등이 첨예한 이슈들에서는 맞붙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젠더 같은 경우도 좀 고려를 하고 계세요? 저희가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고요. 네네. 그러니까 과거에 2017년도의 토론을 비춰봤을 때는 첫 번째 토론이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토론으로 갈수록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주제들에 대해서 토론들이 진행됐을 네네. 때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켜볼 때 선명한 후보들과 정당 간의 차이들을 봤던 기억이 난다는 얘기고요. 마찬가지로 사회적인 주제들에 대해서 최근에 있게 되는 여성가족부 폐지에 관련된 이 정책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심상정 후보나 또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간에 아주 분명한 차이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방식의 토론들이 아마 1차 토론에서는 좀 미진했던 점들이 있는 터라 심상정 후보가 아마 중점적으로 이 내용을 묻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중요한 건 우리 대변인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천정부지로 치솟은 부동산에 관련된 해법들을 찾기에는 1차 토론에서 턱없이 부족했다는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정권이 바뀌거나 새로운 정권이 탄생이 됐을 경우 어떻게 부동산 정책의 차별성을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아주 좀 집중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당초 8일로 추진되다가 11일로 이제 바뀌게 된 건데 이게 그 협의 과정에서 그 국민의힘 쪽에서 주간 방송사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거론했다. 이런 보도가 있어요.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부 우리 그 토론을 진행했던 네. 관계자의 SNS 글상에서의 주장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글은 이제 내려간 상태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론에 대해서 이제 언론에 대한 자유를 보장하고 또 언론이 스스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가면서 국민께 알 권리를 다 보여드리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결국 판단은 국민의 몫이겠죠. 근데 이 내용이 중점적인 갈등의 소재가 있었던 게 아니라 결국은 11일에 연합뉴스 TV를 통해서도 국민들이 지켜볼 수 있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네. 한 개의 방송국보다는 가능한 종합편성 채널을 모두 그리고 보도 전문 채널까지 함께 국민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는 토론의 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국민의 힘이 갖고 있었던 원래의 생각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우영 대변인께는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그런가 하면 그냥 한 방송사의 그 라디오 시사 PD가 방송 내용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이제 항의를 하면서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이걸 왜 여쭤보냐면 아마도 11일에 토론을 하게 되면 안철수 후보나 심상정 후보 측에서도 그 두 후보의 언론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네.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 상당히 잘 보장이 되고 있죠. 네. 근데 이번 건은 이제 그 특정 후보의 낙선을 유도하는 발언을 명백히 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캠프가 항의를 한 것이고 그 회사 차원에서 그 항의의 어떤
정당성이 인정되어서 그것이 이제 수용되어서 아마 그 프로그램에서 하차를 하게 된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언론에 대해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할 의도는 없고 다만 언론도 이 균형감 있는 취재, 보도 이런 것들을 적절히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은 한판 진검승부가 예상이 되는 2차 4자 TV 토론은 11일 오늘 금요일입니다. 저녁 8시부터 연합뉴스 TV를 통해서 생중계된다는 얘기 다시 한번 좀 전해드리겠고요.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우영 대변인께 여쭈면 어제 이재명 후보랑 김종인 위원장이 80분간 이제 비공개 회동을 가졌는데 대선을 한 달 앞둔 시점이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좀 주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봐야 됩니까? 이전에도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안부를 이재명 후보하고 자주 주고받는다. 네. 고견이 필요하면은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그렇게 연락하는 사이기 때문에 만남에 큰 어려움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만남은 윤석열 후보 측에서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에 대한 어떤 자율권, 그에 대한 어떤 존중 이런 게 없었고 어떻게 보면은 잔치집에 먹을 게 있어서 왔다라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 하대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국가의 어떤 그 원로급에 해당되는 분에 대해서 그런 자세를 보이는 거는 썩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보고 우리 후보는 어쨌거나 여야의 어떤 그 대립적인 구도 속에서 갈등하기보다는 흥묘백묘론이 있지 않습니까? 예. 박정희의 정책도 필요하면 수용한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 민주화에 대한 여러 가지 해법 또 국가 발전에 대한 김종인 위원장의 여러 가지 구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듣고 위기 시기에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을 충분히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는 전에 들으신 게 있으세요? 아마 두 분 다 서로 그거는 서로 당분간은 밝히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아마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김영민 대변인께 이렇게 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사실 이재명 후보도 좋은 말씀 들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그 관심 가질 사안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당을 선대위를 떠날 때 이제 결별 후에도 이제 잘 모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제가 좀 기억이 나거든요. 이번 이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의 이제 회동을 보는 국민의힘의 손에 좀 복잡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회동이라기보다는 인사가 아닐까 싶은데요. 인사. 설 명절이 있었고 설 명절 기간 동안 김종인 위원장께서 제주도에 내려가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주 이제 금요일에 제주도에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설 명절 때가 되면 민주당에도 또 몸을 담았고 국민의힘에도 몸을 담았기 때문에 여러 정치인들이 찾아가서 인사도 드리고 같이 안부를 묻기도 합니다. 이재명 후보와도 과거부터 민주당에 있을 때 잘 알고 지냈던 사이이기 때문에 새해에도 이렇게 인사를 주고받았다고 하는 얘기를 전해 들은 적이 있는데요. 아마 그 정도 차원에서의 만남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정치인들이 확대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더 불편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종인 위원장은 제가 알고 있는 한 정권 교체에 대한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재명 후보를 뭔가 가까이 하는 것처럼 한참 에드버른을 띄워놨다가 나중에 반드시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 혹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게 되면 그때는 민주당이 어떤 얘기를 할지도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 매우 거친 소리를 쏟아냈던 민주당의 정치인들이 많은 터라 이런 내용들 하나하나를 두고 일희일비하거나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실은 이번에 그 김종인 위원장과 만난 것이 좀 관심을 받았던 이유가 연이어서 이제 이상돈 전 의원 대학 은사 이재명 후보의 대학 은사신데 전 의원도 만났고 그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도 만났는데 이 이상돈 전 의원이나 윤여준 전 장관 같은 경우가 다 이제 안철수 후보와 좀 과거에도 가까웠던 것으로 좀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단일화와 좀 엮이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좀 여쭤보면은 그 민주당에서도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지금 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이 우리는 안철수 후보와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단일화라는 게 승패라는 어떤 계산된 어떤 행위 네. 그렇게만 바라본다면은 이게 대부분 나중에는 그게 다 깨진다거나 네. 좋지 않은 결말로 많이 이어집니다. 네. 뭔가 이제 국가의 비전에 대한 서로 간의 어떤 정책적인 동의를 전제로 해야 되고. 근데 그렇게 보면은 윤여준 씨나 이상돈 교수나 이런 분들이 다 합리적 보수에
속하는 분들이거든요. 이재명 후보는 아주 단단합니다. 정치는 대국적으로, 경제는 선도적으로, 외교는 실용적으로. 그래서 이 정치에 있어서 어떤 특정 계파나 그 어떤 진영에 갇히지 말고 정말 널리 인재로부터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통합적인 정부를 구상해서 그걸로 위기를 돌파해 나가야 된다. 거기에 이제 이상돈 교수나 윤여준의 생각을 듣는 것이고, 안철수 후보에 대한 생각은 뭐 간단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안철수 후보만큼 뭐 과학기술이나 뭐 바이오나 의료나 이런 전문 분야에 뛰어난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정치인 중에는 없거든요. 그러면 그런 안철수 후보의 과학기술 기반의 초격차 국가, 이런 이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그런 거를 함께 나갈 수 있는 어떤 그 열린 마음이 우리한테 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앞으로 여러 가지 방식의 대화를 통해서 국가의 비전을 한번 진지하게 토론해보자. 그러면은 이제 이재명 후보가 예전에 얘기했던 그런 공동정부 뭐 이런 쪽으로 맞춰진 건가요? 아니면 단일화는 아예 배제를 해놓은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안철수 후보도 말씀하셨지만은 네. 진정성 있는 태도가 우선돼야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이겨야 되니까 당신하고 우리하고 만나서 바로 뭘 합시다, 이런 자세는 진정성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미래에 대한 상호 간의 진지한 고민들이 여러 방식으로 논의가 되고, 그래서 생각이 많이 비슷하고 하면은 뭐 정책적인 제휴도 할 수 있고, 뭐 길게 보면 연합도 할 수 있는 거겠죠. 근데 그 결국엔 연합까지 가기 위해서는 어떤 추구하는 가치나 정책이냐 이런 공통점이 있느냐가 지지자들로부터 좀 호응을 받아야 될 테니까 그 부분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또 이제 김병민 대변인께는 당연히 윤석열 후보 오늘 이제 단일화를 배제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지 그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다. 이게 단일화하겠다라는 얘기로 익혀요. 언론들 입장에서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에 보도됐던 내용들 네.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뉴스가 뜨거웠던 그러니까요. 것 같은데요. 이런 단일화라는 게 옆에서 이제 군불도 한참 떼고 네. 이슈가 막 이 단일화로 오히려 모아지게 되면 될 것도 안 되게 되는 상황들이 놓일 수도 있거든요. 모든 가능성들이 다 열려 있는 게 결국은 정치기 때문에 정치를 가능성의 예술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단일화라고 하는 걸 완전히 닫아서 배제하지 않겠다라는 정도의 메시지를 밝힌 것이지 그 이상 추가적인 얘기를 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안철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중도적인 느낌들과 이 외연 확장에 대한 정치적 가치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계속 노크를 하게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제가 좀 밖에서 떨어져서 보기에는 2014년과 2021년 중에 안철수 후보가 어떤 생각을 할까 이런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네. 2014년은 새정치민주연합을 만들면서 안철수 후보가 민주당과 손을 잡았을 텐데요. 그 결과의 끝이 얼마나 참혹했는지는 그 2016년도를 전후한 안철수 후보가 당을 떠나서 나오게 됐던 상황을 통해서 충분히 기억을 할 겁니다. 2021년은 단일화가 어려울 거라고 얘기했던 보궐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후보와 전적으로 단일화를 성사시키고 오세훈 후보가 시장이 되고 난 다음에도 정무 부시장을 비롯한 서울시정의 많은 논의들을 함께 주고받았던 기억들이 있게 되겠죠. 정치에 대해서 딱 뭐라고 잘라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을 바탕으로 남은 30일, 이제 뭐 남은 한 열흘에서 보름 정도 상관일 텐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는 결국 정치인들의 결단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래도 두 분 다 대변인이시다 보니까 딱 떨어지는 말씀은 안 하시고 되돌려서 이렇게 저희가 기류로만 파악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말씀대로 이게 사실은 예전에 있었던 단일화 사례를 보면 사실 외부적으로 공개가 됐을 때 그게 더디게 진행되거나 어려운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탑다운 방식으로 후보 간의 1대1로 단판 짓지 않겠냐 이런 관측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 얘기들이 오늘 하루 종일 또 뉴스화가 네. 됐는데 결국은 그 시간이 얼마 촉박해서 남지 않는 기간 동안 뭘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위원회를 만들고 이런 거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이를 것이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왜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국민들의 마음들을 정치인이 얼만큼 받아들이고 주어진 위치에서 어떻게 행동하게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새로운 나라에 대한 고민들을 정치인들께서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또 행동하고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언론 입장에서야 이제 그 이번 주 이제 뭐 후보 등록 전까지 뭐가 좀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 주에 뭔가 좀 급박하게 좀 굴러갈 것으로 좀 이목을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캠프 대 캠프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